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결제에서 또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환어음과 무역 운송에 필요한 선박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일단 무역에서 필요한 선적 서류의 종류들, 즉 상업송장과 보험증권의 내용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상업송장이나 보험증권에 대한 내용들 역시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나 상업송장 같은 경우 그 송장에 물품의 명세의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 보험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어음과 무역운송에서 필요한 선박에 대한 내용들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어음의 의의입니다. 환어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상업어음, 즉 어음이라고 하면 돈을 줘야 하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서류가 일반적으로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역에서는 환어음이라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바로 환어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두고 전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 즉 Bill of Exchange는 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증권상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약정한 지급일, 지급 장소 등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어음에는 크게 나눠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취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줘야 하는 지급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어음에서 처음에 수출상이 내가 이 정도의 매매계약 대금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 환어음 자체에서 돈을 받을 사람은 바로 매도인, 수출상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바로 수취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히나 신용장상에서는 개설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서류가 바로 이 환어음입니다. 그래서 환어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역 거래에서 대금의 청구수단, 대금 지급의 청구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또한 특히나 추심거래에서도 DPDA 거래 모두 DPDA 거래에서 모두 사용이 될 만큼 실제로 환어음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환어음의 발행인은 매도인인 수출상, 즉 수출상이 스스로 작성을 합니다.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급인인 제3자는,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은 발행은행, 그리고 수취인 있죠. 수취인. 이 환어음을 지금 당장 넘겨받을 사람은 통상 매입은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신용장 거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실제 신용장 거래를 생각했을 때 어플리컨트라는 개설은행이 이슈잉뱅크라는 개설은행에게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매매계약의 내용과 또한 개설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의 내용을 적어서 개설은행 스스로가 발행을 하죠. 그래서 수출국에 있는 통지은행한테 주고, 이 통지은행이 수출업자한테 당사에게 전달을 하는 신용장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수출업자는 선적 서류,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었던 상업송장이라든가 보험증권, 그리고 선적 서류인 선화증권 같은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원래는 개설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출자는 말 그대로 수출지에 있고 개설은행은 수입지에 있는 개설은행이기 때문에 거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설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매입은행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수출자가 자신과 주거래 은행인 은행을 통해서 이 서류들과 신용장을 매입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대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판매를 해주죠. 이때 매입은행한테 최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취인, 이 환어음을 받을 사람을 바로 매입은행으로 지정을 해놓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용장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을 한다. 그리고 신용장상에서는 개설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사람이다. 그리고 수취인은 보통 매입은행이 되더라. 그래서 신용장상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어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줄 당사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서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어음이 요식 유가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태가 요구된다, 형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대금과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돈과 같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히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는 증권이며, 유통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증권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식, 법적으로 정해진 그 형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금을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환어음이 은행을 통해 선화증권 등의 선적 서류와 같이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되며, 자, 이것도 역시 선화증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화환어음 그리고 화환신용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화환신용장이라는 거는 서류와 교환을 해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 자체에서 서류와 상환되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상업서류가 그 안에 껴있는 바로 거래 방식이 화환신용장 거래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서 화환어음이 발행된다는 거는 상업적인 어음들 그리고 상업적인 서류들과 함께 교체가 되는 형태로서 이 환어음이 작용을 한다. 결국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서류 교환으로 된다는 거죠.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그리고 이를 통해 수출상은 선화증권이 수입상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물품이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상은 물품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자, 실제로 환어음이 선화증권 수입상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걸쳐서 가기 때문에 이 환어음이 있어야 실제로 물품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어음과 다른 서류들이 같이 묶여 있어요. 상업 서류들이, 선화증권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 환어음도 역시 물권을 조정하는, 그리고 물품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즉, 이 환어음의 서류를 결국은 결제를 해야 수입하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이 결제를 할 때 그때 같이 이 환어음이 인도가 되면서 실제로 화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어음을 결제를 해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의 통제하에 물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시 이거는 선화증권과 신용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복합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환어음의 종류입니다. 자, 만기일에 의한 환어음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환어음은 환어음의 지급일인 만기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환어음은 일반적으로 일람불 환어음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환어음을 보여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람불 환어음으로 보통 발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일람출급 환어음만 일람불 환어음이고요. 2번, 3번, 4번에 있는 내용은 형태만 약간 다르지만 전부 다 기한부 환어음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일람출급 환어음, 이래서 사이트 혹은 디맨드 드래프트라고 부릅니다.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수취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말 그대로 환어음 한번 딱 보여주면 대금을 결제받아야 되는, 이게 바로 일람출급 환어음입니다. 자, 우리 2번에 보시면 일람 후 정기 출급 환어음입니다. 자, 땡땡 days or months after site draft. after site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그 날짜로부터 나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음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인에게 환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약정 기간이 지난 날짜에 어음이 지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만기 때 환어음을 지불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람 후 정기 출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에 일부 후 정기 출급 환어음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땡땡데이스에서 날짜를 표시하고 or months after
BL date or Bureau date of draft. 자, 환어음이 발행되거나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짜에 어음이 지급되는 환어음, 즉 보여주자마자 대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이게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그 일정 기간 후의 기준이 뭐냐? 선화증권이나 환어음의 발행일을 두고 그 일정 기간 후에 결제가 되는 게 바로 일부후 정기 출급 환어음입니다. 역시 2번과 동일하게 둘 다 기한부 환어음이고요. 4번에 확정일 출급 환어음, 자, fixed date draft라 그래서 이후의 날짜, 당장 환어음을 보여줘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짜를 정합니다. 특정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환어음상에 약정된 미래의 특정 일자에 지급되는 환어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전부 다 기한부 환어음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추심거래에서 DP 방식, Document Against Payment, DP 방식에서 사용되는 거는 일람 출급 환어음이고요.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에서 사용되는 거 2번, 3번, 4번 정기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 일부 후 정기 출급, 확정일 출급 환어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역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나왔네요.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우리가 항상 서류들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만 신용장에서 수리가 될 수 있다. 신용장 거래에서 수리가 되고 은행이 받아준다 라는 것들을 봤었죠. 역시 환어음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어음의 표시입니다. 자, 이것이 환어음입니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Bill of Exchange라고 딱 위에 표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다 해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2번에 무조건 지급 위탁의 문헌, 자, pay to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환어음에 지시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 돈 지급해라, 혹은 누구한테 대금 지급해라 라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지급 위탁의 문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어음은 물건을 파는 매도인 즉 수출상이 내가 이만큼 돈 받아야 되니까 누가 돈 내라 라고 적어놓은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지칭하는 문헌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액이죠. 당연히 환어음에서는 매도인 수출상이 받을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놔야 됩니다. 통상 소수점 2자리 밑에까지 작성을 하고요. 네 번째 지급인의 표시, 지급기일의 표시. 자, 지급인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지급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내용들 다 필수 사항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급지의 표시. 지급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급을 해야 하는 기일 거기다가 지급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인의 표시. 이거를 이 지급을 받는 대상의 누군지,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반드시 적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6번에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환어음이 통상적으로 당연히 수출지에서 발행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발행일이나 발행지의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이거를 분명하게 매도인이 작성을 했다라는 증빙으로서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자, 이 내용은 환어음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임의 기재사항입니다. 임의 기재사항은 자, 첫 번째 환어음의 번호, 두 번째 신용장 및 계약서의 번호, 그리고 세 번째 환어음 금액의 숫자 표시, 그리고 네 번째 신용장 발행 은행명, 5번의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입니다. 자, 이거를 쭉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임의 기재사항 같은 경우는 자, 1번의 번호, 2번에도 계약서 번호, 3번의 숫자 표시, 5번에도 발행일, 그리고 신용장 번호라 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임의 기재사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누가 주고 받는지에 대한 날짜, 그래서 실제 필수 기재사항에서 지급 기일이나 뭐 발행일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그것과 연관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임의 기재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신용장의 내용들, 신용장에 들어가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임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용장 발행은행명, 신용장과 연관된 내용, 환원의 번호를 제외한 환원의 금액과 숫자 표시 1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신용장과 연관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임의 기재사항으로서 본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냐? 앞에 있는 7개 기억하시는 것보다 환원의 번호와 금액의 숫자 표시 2개가 임의 기재사항이고 나머지 다 신용장 관련된 거 임의 기재사항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다른 건 뭐겠어요? 다 문제에서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만 골라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실제로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에 대한 내용들 실제로 시험에서 영어로도 많이 나와요. 영작문이나 영문 해석에서 이 내용들을 본문에 넣어놓고 이게 환어음의 어떤 문구인데 이 어떤 환어음에 뭘 표시하는 문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을 분리하는 찾아내는 문제들은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게 환어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전체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환어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 저 맨 위에 딱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환어음의 표시를 딱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환어음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bill of exchange 옆에 1이라고 숫자가 붙어 있죠. 실제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2통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통은 매입은행이 갖고 한 통은 개설은행에게까지 가죠. 그래서 보통 환어음이 2개가 발행되는데 결국 한 곳에서 먼저 쓰이면 그게 최종 확정된 환어음으로 작용을 하고 나머지 한 통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exchange 1이라고 되어 있고요. bill of exchange 딱 환어음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맨 위에 보시면 환어음의 번호가 적혀 있어요. 환어음 번호. 당연히 환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다 번호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환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은행 사이트에 가면 있는 환어음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요즘에는 다 이제 그 간단하게 칸마다 기입만 하면은 매도인 수출상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환어음의 번호를 적고 그 밑에 환어음 금액의 숫자 표시를 적어줍니다. 자, 저 내용 환어음 금액의 숫자 표시는 뭐였죠? 임의 기재사항이었죠.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가면 있다가 환어음의 금액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적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환어음의 금액을 똑같이 풀어서 문자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적기 때문에 저 숫자 표시는 임의 기재사항으로 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숫자의 금액하고 문자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 어떤 것을 환어음의 실제 금액으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어음 금액의 숫자 표시 같은 경우는 임의 기재사항이에요. 안 적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됩니까? 문자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문자 금액이 실제 환어음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가지가 상충될 때는 문자 금액을 실제 환어음의 금액으로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신용장 오른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서 나와 있죠. 코리아라고도 나라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저 자리에 지역명을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무역거래일 때는 나라명을 통상 적죠. 그리고 저 표기하는 방법 틀 자체가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편의에 따라서 적어도 충분히 수입자가 다 알아볼 수 있고 개설은행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나 빨갛게 네모친 게 있죠. @땡땡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저기에다가 뭘 표시해 주냐? 만기, 이 환어음의 만기, 기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어음에는 XXXX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at site란 얘기입니다.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일란불 환어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XXX 자리에 기간이 들어가 있다. 뭐 60 days, 90 days 해서 60일, 90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60일짜리, 90일짜리 기한부 환어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t 땡땡땡땡 site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해서 첫 번째 환어음으로서 이거는 at site 바로 어떻게 해요? 일란불 환어음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만기의 표시.
자, 그 다음에 and date being unpaid에서 처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지금 first bill of exchange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으면 똑같이 괄호 뒤에 보시면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라고 두 번째 것도 동일하게 작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어음은 항상 두 통이 발행되는데 첫 통과 두 번째 통 두 개가 똑같이 발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보시면 pay to 돼 있고 국민뱅크 돼 있습니다. pay to가 뭐냐면 무조건 지급 위탁의 문헌입니다. 너가 지불해라 라는 얘기예요. 지불을 해라. 그리고 국민뱅크, 자,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자, 여기다가 지불을 하세요라고 pay to 지불해라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지급받을 자 혹은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어음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적어주고 order the sum of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전체 금액을 문자로 적어둡니다. 자, 이 환어음에서는 지금 예시가 US 달러 31,500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 항상 say를 붙입니다. say. 문자로 숫자를 표시해 주기 전에 say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say US 달러 31,500 dollars and no cents only라고 해서 맨 앞에는 say로 시작해서 문자로 쫙 대문자로 싹 적어줍니다. 31,500불을 문자로 불러줘요. 31,500 dollars and no cents. 뒤에 이제 31,500불하고 포인트 00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적기 때문에 no cent, 센트는 없고 딱 31,500불이다 해서 no cent까지 적고 마지막에 only를 적습니다. say와 only 사이에 그 숫자로 적힌 금액을 다시 문자로 풀어서 쫙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상충될 때 문자가 우선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Kubota Tra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모든 가치에 대한 수수료는 누구의 어카운트로 한다, 누구의 계정에서 뺀다, 혹은 누구의 계정으로 계산한다 라는 표현으로 하는데요. 쿠보타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보통 저 회사의 자리에 수입업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어음에서 가치를 결제하는 데 들어간 수수료는 저 쿠보타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awn under, 자, 이 표시가 좀 중요한데요. drawn under라고 하면 그 뒤에 환어음에 대한 지급인이 들어갑니다. 지급인. 그래서 여기서는 순토모 미쯔이 뱅킹 코퍼레이션 해서 도쿄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뱅킹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는 거죠.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당사자 해서 drawn under라는 칸 뒤에 들어가면 아, 이게 환어음의 지급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 넘버, 지금 이 환어음이 어떤 신용장 번호를 통해서 발행이 된 건지 해서 LC 넘버를 적어주고요. 그 LC 넘버에 데이트가 뒤에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장이 언제 발행된 건지 이렇게 작성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to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쓰는 to, to 그 자리에 지급인의 표시 그리고 지급 기일의 표시를 합니다. 결국 그게 누구냐? 이제 drawn under, 환어음에 들어간 지급인인데요. 역시 똑같이 순토모 미쓰비 뱅킹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지, 어디서 지급할 거냐? 뉴욕에서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이제 순토모 미쓰비 뱅킹이 국민은행한테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어음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을 공부할 때 여기에서 이제 또 원래 정해진 사항들이 있고 이제 임의 기재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관습적으로 환어음은요. 임의 기재 사항과 정해진 기재 사항이 혼합돼서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통상 여러분들이 다른 환어음을 여러 가지 찾아보셔도 대부분 이제 약식으로 된 환어음이 아닌 이상은 이런 형태를 거의 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환어음에서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pay to 국민뱅크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pay to 국민뱅크, 누구에게 지불을 해라, 무조건 지급 위탁 문헌,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간 지급받을 사람,
그러니까 결국 돈 받을 사람 누군지, 수취인이 누군지 적어주는 거, 저 문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들어온 언더, 환어음의 지급인 자리 있죠? 저 환어음의 지급인 자리와 또 다시 to 지급인의 표시, 요 자리.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좀 중요하다. 지급인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결국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으로서 해석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환어음이요, 이렇게 표로 나온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대부분 환어음에서 어떤 내용이 기재돼야 되고 환어음이 어떤 서류인지 정도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환어음을 정리하실 때는 환어음이라는 서류가 매도인, 수출상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수입상에게 보내는 대금 지급 청구서다. 그런데 이제 신용장 거래가 됐을 때는 수입자, 즉 어플리컨트를 대신해서 이슈잉 뱅크, 개설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으니 그 이슈잉 뱅크한테 보내는 대금 지급 청구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환어음은 수출상이 발행을 해야 되고요. 발행을 한 상태에서 자신이 매입은행에다가는 수취시킬 때 수취인을 매입은행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거래를 진행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무역 운송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 건데요. 이제 선박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무역 거래에서 또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선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선박에 대한 내용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화물선을 타보거나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하신 분들은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용어가 낯설거나 저게 왜 저런 뜻이 되지? 라는 것들도 무역 용어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만 역시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일단 무역 운송의 선박에 대한 내용들부터 한번 무역 운송으로 차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역 운송, 선박 운송에 있어서 정기선과 부정기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기선이죠. 자, 정기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해진 어떤 항로가 있는 곳을 운항을 한다라는 개념이 좀 드시겠죠. 그래서 실제 정기선 같은 경우는 항로가 다 정해져 있고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다가 각각의 개별 화주들이 물건을 맡겨서 운송을 하는 게 바로 이 정기선 운송입니다. 첫 번째 개념을 보시면 일정한 운송 계획에 따라 특정 항로만을 규칙적으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일정한 운송 계획에 따라 특정 항로만, 딱 정해진 그 항로로만 계속 운송을 하는, 왕복 운송을 하는 그 선박을 정기선 선박이라고 얘기하고 정기선 운송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화물을 운송하고 주로 다수 화주의 소량 화물이 대상이 된다. 자, 제네럴 카고, 일반 화물을 주로 운송한다. 그래서 보통 포장 화물들 있죠. 그러니까 벌크나 산화물 같은 특수 화물들 말고 일반 화물들을 운송하고요. 주로 다수의 소량 화물이 대상이 된다. 자, LCL 화물, 레스 카고 로드 혹은 레스 컨테이너 로드라고 부르는 소량 화물, 한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꽉 차지 않는 여러 화주들의 물건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운송하거나 하는, 대부분은 컨테이너 운송이 정기선에서는 거의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동맹, 컨퍼런스 시스템이 정한 공통 운임률. 자, 타리프라는 저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정해진 항로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임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항로를 통해서 내 물건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항로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운임률 표를 타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타리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지정 항로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으로 인해 운임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선박을 관리해야 되고요. 선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스케줄대로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임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선에 비해서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계품 운송 계약에 의하고 해운동맹에 의해 운영이 된다. 자, 계품 운송 계약이라는 게 정기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계품 운송 계약이라는 게 뭐냐? 개별 화주들의 물품을 운송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면 거기다가 개별 화주들이 자기 물건을 들고 와서, 주로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나 포장 화물들을 들고 와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품 운송 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라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정기선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기간 동안 운항을 한다. 그리고 정해진 운임률표가 있다. 그리고 주로 계품 운송 계약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이 또 뭐냐? 자세히 한번 봐야겠죠. 다수 화주의 개별 화물에 대한 운송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 화주들이 정해진 스케줄에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마다 물건을 맡기는 거죠. 이런 형태를 계품 운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 혼적함으로,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콘솔리데이션이라는 말, 혼적 혹은 혼재라고 합니다. 섞어서 실른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지 못하는 화주들의 물건을 모아서 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 플라이트 스테이션이라는 컨테이너 화물 집화장에서 여러 그 컨테이너들을 열어서 하나의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들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풀 컨테이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어차피 본인이 들고 가려면 그 안에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운송값을 받기 때문에 돈을 굳이 하나를 낼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재를 시키면 되죠. 그럼 나는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나 혼자 컨테이너 쓰면서 조금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화주들의 물건을 다 모아서 한 컨테이너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운임 비용을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재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주로 컨테이너 운송이 많기 때문에 역시 이런 정기선 운송이 혼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재 화물은 보통 LCL 화물, 그리고 LCL 화물을 통해서 풀 컨테이너 로드, 컨테이너를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을 FCL 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번에 화주가 SR, Shipping Request입니다. 선복 요청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선적 요청서, 선복 요청서라고 부르는데 화주가 나 이제 화물 싣고 싶습니다. 이 배에다가 물건 실어서 올리고 싶습니다. 라는 걸 제출을 하면 선사가 접수를 합니다. 아, 어떤 화주가 우리한테 우리 배에다가 공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 라고 알아서 이 SR을 제출하면 선사가 접수를 딱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의 증거로 실제로 배에다가 화물을 싣고 나면 BL, 선화증권을 그 화주한테 발행을 해주죠. 우리가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잘 보셨었죠. 그래서 운송계약의 증거로 BL이 발행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정기선, 바로 트램퍼입니다. 정기선 같은 경우는 배가 정해진 항로를 가는 게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운임률표, 공표된 운임률표인 타리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계품 운송계약이라고 불렀었어요. 부정기선은 정기적인 항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정기하다는 거예요. 부정기. 정기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운송이 되느냐? 자, 첫 번째, 고정된 항로 없이 수요에 따라 어느 것이든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그래서 선박이 실제로 운항을 하려면 배를 이제 빌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배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용선자라고 하죠. 배를 사용하는 사람. 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 화물은 벌크 화물이고 혹은 뭐 기름, 유류 화물이고 아니면 가스 이런 화물들이다. 시멘트다. 이런 식으로 일반 컨테이너에 실어서 가기 어려운 거죠. 별도의 포장 용기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선박 형태가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부정기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 내가 계약을 해요. 배를 빌리는 시기를 정해서 그 배를 빌린 시기만큼 내가 배를 사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주로 곡물, 광물 등 벌크하거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화물이 대상이 됩니다. 주로 벌크 화물에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에 수요 공급에 따라 운임률이 결정되고 운임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기선의 운임률이 어떻다 그랬어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죠. 선박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스케줄에 운영을 하려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비싸죠. 그런데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내가 배를 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스케줄을 고칠 것 없이 그냥 선주, 배 주인이 나한테 배를 빌리는 계약만 맺는 거기 때문에 계품 운송 계약인 정기선보다는 조금 운임이 낮습니다. 네 번째, 주로 용선 계약에 의해서 움직인다. 배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게 되는 게 바로 부정기선입니다. 정기선과는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용선 계약이 무엇이냐라는 게 되는데요. 용선 계약은 우리가 차터 파티라고 부릅니다. 용선 계약을. 자, 그 의의가 무엇이냐? 첫 번째, 송화인이 선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체결한다. 부정기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항로를 가기 위해서 배를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품운송계약과는 달리 계약 체결 시 표준화된 용선계약서가 작성이 된다. 계품운송계약은 화주가 나 배에 공간 좀 주세요, 배에 자리 좀 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접수가 됨으로써 그냥 계약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기선은 어떤 물건을 싣고 어떻게 갈 거고 이런 내용들을 선주, 배 주인과 혹은 배를 가진 회사, 선사와 다 협의가 돼서 용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차터 파티를 작성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화물이나 광석, 곡물 등 벌크 카고가 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해진 스케줄만큼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 그냥 배를 빨리 빌려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석이나 곡물 같은 거,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돼 있습니다. 사일로 같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화물을 부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탱크선이나 유류선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선박에다가 실는 것처럼 화물을 올려놓는 공간이 아니라 밑에 선박 내부에 탱크가 있어요. 기름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바로 기름을 넣어서 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벌크 화물이죠. 다. 이런 화물들이 주로 부정기선을 따른 용선계약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리고 역시 부정기선이 주로 용선계약에서 운영이 되고요. 구분을 보면, 자, 용선계약은 크게 선박 전체를 빌리는 전부 용선계약과 선박의 일부를 빌리는 일부 용선계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용선계약은 다시 정기, 항해, 나용선 이 세 가지로 변화가 되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전부 용선계약의 정기, 항해, 용선, 정기, 항해, 나용선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용선계약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정기용선계약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영어로 잘 기억을 해두세요. 타임 차터라고 부릅니다. 타임 차터. 그래서 배를 빌리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배를 빌리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을 타임 차터라고 부릅니다. 용선 기간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선박에 필요한 모든 용구를 비치하고 선원까지 승선시킨 내항성, 자, seaworthiness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실제로 배가 선박,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선박의 상태로 내항성을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빌립니다. 당연히 선박이 운항을 하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은 용선계약을 맺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항성 혹은 감항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박을 감항성이 있는 선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항성이나 감항성을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빌리는 거죠. 기간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간. 자, 두 번째, 선주는 선용품, 수리비 등 직접비와 보험료, 금리 등 간접비를 다 부담합니다. 선주가. 그러니까 배가 운항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선주가 부담을 해요. 대신에 용선자는 일단 배를 빌리는 돈, 용선료는 내야 되고요. 연료, 우리가 자동차를 빌려서 탈 때도 기름은 내가 넣는 거죠. 연료비. 그리고 내가 들르는 항구에 대한 항구세, 이런 것들은 운항, 실제로 배를 움직일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용선자가 냅니다. 선장에 대한 지휘권은 당연히 선장하고 선원까지 전부 다 구해놓은 상태죠.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용선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장은 항해를 하는 겁니다. 용선자가 선장에 대한 지휘권도 보유한다. 그리고 주로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노리는 이제 전문 해운업자들, 선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해운업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용선 계약을 관리하는, 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대여하는 전문 해운업자들이 주로 이 방법을 쓰죠. 첫 번째가, 자, 기간 용선 계약 혹은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 하는 타임 차터라는 게 있는 거.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빌릴 때마다 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항해 용선 계약입니다. 항해 용선 계약. 자, 항해 용선 계약이라는 거는 항구 대 항구의 운송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근데 출발항에서 목적항까지 1항에 한 번에 편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출발항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 가는데 돈을 얼마 내겠다. 그래서 배를 빌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항해 용선 계약이고요. 이런 경우를 보이지 차터라고 부르고요.
한 번 계약 맺기 부담스럽거나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단순히 편도 계약만 맺긴 좀 그렇죠. 그래서 갔다가 오는 것까지 왕복 계약을 맺는 거를 트립 차터, 트립이 여행이죠. 한번 딱 돌아오는 거 트립 차터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해 용선 계약을 보이지 차터 혹은 트립 차터라고 부르고요. 자, 운송 보수. 자, 운송 계약에 대한 보수의 결정은 적재 화물의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톤당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용선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의 변형으로는 럼섬 차터, 선복 용선 계약과 데일리 차터, 일대 용선 계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갈 때 돈을 얼마를 내겠다라고 해놓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그냥 통합해서 전체 비용을 한 번에 내겠다는 선복 용선 계약이나 뭐 24시간마다 돈을 대는 일대 용선 계약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항해 용선이라 하면 어느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까지 가는 편도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용선 계약이죠. 베어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박에 대한 가망성, 당연히 선박은 멀쩡해야 되는데 선장, 선원 뭐 이런 것들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냥 선박만 빌리는 겁니다. 선장이나 선원도 내가 구해야 되는 용선 계약이에요. 그래서 선박만을 빌려주는 계약으로서 즉 용선자가 선박을 제외한 선원이나 장비, 소요품 일체에 대해서 용선 계약을 맺는 용선자가 다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선주는 배만 빌려주는 겁니다. 이걸 나용선이라고 그러고요. 선박이 부족하고 선원과 장비가 풍부한 나라의 선사가 외국 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 장비를 갖추어 제3국에 재용선하는 경우 많이 이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용선 계약에 대한 거 말 그대로 다 비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선박만 딱 빌리는 거다. 이게 나용선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정기선과 부정기선, 계품운송 계약과 용선운송 계약으로 두 가지를 나누죠. 그래서 계품운송 계약은 정기선 운송이고 용선운송 계약은 부정기선이다. 계품운송 계약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운송을 의뢰받아서 화물을 혼재하여 LCL 화물들 주로 레스 컨테이너 로드 화물들을 풀 컨테이너 로드 화물로 FCL로 바꿔서 주로 운송을 하더라. 그리고 용선 계약은 특정 화주에게 특정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아서 선박 또는 선복의 일부를 빌려서 운송을 하는 게 바로 부정기선인 용선 운송 계약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또 쭉 내려서 운임 결정에 대한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품 운송 계약은 공시된 운임률 표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은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선 운송 계약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선주와 용선자가 계약을 맺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차터파티 계약을 맺을 때 양 당사자가 이렇게 하기 나름이고요. 자, 그리고 운임 조건을 계품 운송 계약은 벌스텀 혹은 라이너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용선 운송 계약은요. 자, FI, FO, FIO 이게 무슨 얘기냐면 free in, free out 이런 개념인데요. free in이라고 하면 선주는 in, 화물에다가 물건을 실는 거는 free예요. 그런데 화물을 내리는 거는 선주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선주의 기준에서 free in과 out을 따지시면 돼요. 계약을 맺을 때 서로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린 FI 한다, FO 한다, FIO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free in이라고 하면 선적할 때는 선주가 부담을 안 하고 용선자가 부담을 하고 out 내릴 때는 선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free out이라 그러면 선주가 out 물건을 내리는 거는 free예요. 책임을 안 지는데 당연히 그때 용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out하는 거를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선주의 기본 개념에서 보시면 되고요. FIO, ST는 뭐냐면 free in and out 그리고 스토이지 그리고 트리밍 이 두 개의 작업입니다. 스토이지라고 하면은 적부 작업인데요. 적부 화물을 배에다가 올려놓고 칸에 맞게 화물들을 잘 밀어서 넣는 그 선적하는 작업을 바로 스토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야 된다? 용선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프리로 쭉 시작이 되니까 선주는 프리한 거죠. 전부 다. 그리고 트리밍이라 그래서 곡물 같은 화물들을 이렇게 부어서 쌓으면 산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고르게 펴는 작업, 이거를 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프리 트리밍이라고 하면 선주는 프리니까 트리밍에 대해서 용선자가 직접 화물을 다 고르는 작업에 대한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용선 운송 계약, 부정기선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용선 계약에서 이제 부정기선 계약에서 항해, 정기, 나용선이 있었죠. 이 항해용선과 정기용선과 나용선은 항해는 말 그대로 한 번에 항차당 톤당 금액을 내고 정기용선은 기간에 대한 거 그리고 나용선은 역시 기간에 따라 내는데 선박만 빌린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선주의 부담 비용 있죠. 항해용선이나 정기용선은 직접비, 간접비까지 다 내주고 항해용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주가 운항비까지 내줍니다. 그런데 나용선은 선박에 대한 감가비만, 감가상각만 선주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다 용선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보통 항해, 정기, 나용선 중에서 시험에 나용선이나 항해용선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밑에 영어를 한글로 해석한 걸 먼저 볼게요. 당사는 최근에 뉴올리언스로부터 맨체스터까지 향후 12개월 동안 면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귀사께서 당사에게 약 5,000톤에 적합한 선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면화라는 게 뭐죠? 우리 옷 만들 때 쓰는 원사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면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본체죠. 원재료인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보다는 산화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5,000톤이라고 말을 했어요. 컨테이너 몇 개가 아니라 5,000톤이라고 얘기했죠. 무게로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 부정기선 계약이겠구나 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각 회송당 6일을 감안했을 때 시간 내에 6번을 완복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만큼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딱 밑줄을 쳐놨죠. If you would find us a suitable ship about 5,000 톤 해서 우리가 5,000톤을 싣고 가기에 적합한 선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0톤. 이거 부정기선이다. 벌크 화물을 주로 운송을 하는 부정기선에 들어가는 계약의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자체가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이라고 해서 문제를 읽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다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What is the subject of the letter? 이라 그래서 이 서신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에 Inquiry for time charter, 정기용선에 대한 조회. 자, 일단 정기용선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문제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힌트가 나왔어요. 뭐냐면 정기용선은 뭐가 중요한 거죠? 바로 타임, 기간이 중요하죠. 기간.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 줄에 6 return voyages in the time 그리고 allowing for 6 days at each turnaroun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송 기간이 6일이다. 그리고 시간 내에 6번 왕복을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선박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정기용선에 대한 조회다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1번에서 답 딱 찍고 넘어가면 또 틀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2, 3, 4번 다 볼게요. 2번에 Request for Information on Container Service. 컨테이너 서비스의 정보 요청. 자, 일단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게 단위로 지금 면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물론 담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게에 대한 거니까 부정기선이라고 봐야겠죠. 컨테이너 서비스는 아니겠죠. 컨테이너 사용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3번에 Request for Flight Rebate. 리베이트는 그거죠. 결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니까 할인 제도 같은 건데 운임의 할인을 요청한다. 역시 전혀 상관이 없겠죠. 4번에 Advice of Shipment, 선적에 대한 통지 조언이다. 자, 이제 1번하고 4번 중에 언뜻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선적을 언제 해야 되는 로딩이라든가 선적 날짜 같은 거, shipment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지 않았죠. 본문에서. 그러면 역시 정답은 정기용선에 대한 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도요. 실제로 밑에 한글을 딱 가리고 보더라도 맨 마지막에 가면 6 return voyage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voyage. 자, 일반적으로 항해를 얘기하는데 6 return 6번의 회송 다시 오는 게 필요하다. 기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중간에 The question of speed is important.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계약이 정기용선이니까 이거는 정기용선에 대한 회신이나 조회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단어들을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짜맞추면 문제의 답이 어떤 건지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어음의 임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환어음의 번호, 2번에 지급인의 명칭. 자, 지금 문제에서는 임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호나 숫자 같은 거, 환어음의 번호, 그리고 신용장에 나온 숫자나 번호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임의 기재사항이었죠. 자, 3번에 환어음의 발행 매수. 이거는 임의 기재사항에도 원래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건 임의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번호, 저거는 임의 기재사항이죠. 옳지 않은 거 2번 지급인의 명칭. 지급인하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하고 수취인,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다 뭐예요? 임의 기재사항이 아니죠. 저거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1번에 지급인, 지급길, 수취인, 발행일 및 발행지 전부 다 뭐예요? 일단 지급인, 지급길, 수취인 전부 다 뭡니까? 딱 가장 중요한 거죠. 환어음에서 누가 돈을 줘야 되고 누가 돈을 받는지. 그리고 발행일 및 발행지, 이거 역시 수취인의 정보와 똑같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옳게 나열된 거 1번이고요. 자, 뭘 보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환어음에서 필수 기재사항, 환어음의 표시, 무조건 지급문헌, 지급인의 명칭, 그리고 기간 만기의 표시, 그리고 지급지,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까지. 자, 여기서 이제 8개가 되는데 원래 저 지급지라는 게 6번의 내용이 같이 들어갔어. 7개라고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내용들 기억을 하시고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용은 찾아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오죠.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지급인,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실제 다른 회차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똑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전에 있었던 답의 내용과 똑같죠. 근데 2, 3, 4번은 보기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정답은 1번이었고요. 역시 다시 한번 이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선의 해상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정기선의 해상운임은 기본운임의 할증료, 추가운임 등으로 구성이 된다. 정기선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요금이. 그래서 기본운임과 할증료가 있어요. 할증료. 무게가 뭐 많아지거나 이럴 때. 자, 그리고 추가요금. 나중에 이제 뭐 기름값이 많이 들었다든가, 예를 BAF, 벙커 어드저스트먼트 팩터라든가 아니면 커런시 어드저스트먼트 팩터라든가 CAF 같은 이런 할증요금, 추가요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2번에 품목별 무차별 운임을 Flight All Kind FAK라고 하는데요. 품목에 관계없이 그냥 다 동일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FAK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BAF,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벙커유라고 하는데 그 벙커, 기름에 대해서 벙커 어드저스트먼트 팩터라 그래서 유류 할증료, 그리고 CAF, 커런시 어드저스트먼트 팩터라 그래서 통화 할증료입니다. 환율이 거래하다가 중간에 올랐을 때 그 운임료의 부담분에, 손해분에 대해서 다시 화주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계획했던 운임은 이만큼인데 실제 환율이 달라져서 우리가 받는 돈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이만큼 환율을 너가 보전해줘라 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화주한테. 그리고 벙커 같은 경우도 기름값을 요 정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운임을 정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기름값이 더 많이 들었더라. 중간에 기름값이 올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손해만큼 선사가 손해분을 화주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원래 기본 운임 외에서 부과되는 할증료의 종류들입니다. 기본 운임 내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에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내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해상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죠.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상에서의 운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냥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는 CY의 게이트, CY 컨테이너 야드의 입구부터 배를 실는 그 선측까지 그 내부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 나오는 BAF, CAF에 대한 내용도 BAF가 Bunker Adjustment Factor라고 해서 유류 할증 요구, CAF가 Currency Adjustment Factor라 그래서 통화 할증 요구나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기억, 니은, 디귿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억이란 화물의 개수, 중량 혹은 용적과 관계없이 1항의 트립 or 보이지 혹은 선복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 자,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럼썸입니다. 럼썸, 선복 운임이라고 부르는 럼썸이고요. 자, 니은은 항해 용선 계약에서 계약 적재량을 채우지 못했다. 원래 이만큼 실기로 했는데 그보다 적게 실었을 때 내는 돈이 바로 부적, 실제로 적재하지 않은 부적한 운임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선사는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을 받을 때 그 화물의 무게도 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배의 균형을 위해서 그 무게를 가지고도 선박에 배치를 합니다. 선박에 이 화물은 무거우니까 어디 두고 좀 가벼운 건 어디 두고 선박의 무게를 맞춰요. 그렇게 해서 다 정해놨는데 실제로 실리는 화물이 그거보다 적어요. 그때는 선사가 원래 계획한 것과 다르죠. 그래서 너가 이걸 다 실지 못하더라도 너가 실지 못한 그 화물에 대해서 돈 다 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부적 운임입니다. 적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운임을 다 내는 거죠. 이거를 부적 운임이라 그러고요. 용선 계약상 허용된 정박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하역이 종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대해서 원래 정박 기간을 줬는데 그것보다 빨리 정박을 한 거예요. 그럼 선주도 용선자도 서로 좋은 거죠. 그런데 자, 절약된 기간에 대해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원래 내가 이거 항만에서 세금 내야 되는데 이만큼 줄여줬네 해서 용선자한테 지급하는 보수를 바로 조출료, dispatch money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개념 굳이 가져온 이유가 여기 있는 단어들 있죠. 선복운임, 부적운임, 조출료 같은 것들 기억을 좀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내는 거 선복운임, 그리고 실제로 실기로 했는데 다 실지 못해서 내는 거 부적운임, 그리고 빨리 끝났을 때 이제 선주가 용선자한테 그 지급분을 좀 나눠주는 거, 요거를 지급하는 보수를 조출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를 전체를 다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을 때 하나하나씩 기억을 해두시고 역시 노트해 놓으시고 암기를 하셔서 또 이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 충분히 푸실 수 있고 또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공사 정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